이 세상엔 전쟁도, 가난도, 눈물도 없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일까? 그 만족은 진심에서 비롯된 걸까?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단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소설은 1932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를 예언이라도 한 듯 놀랍도록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통제와 자유 사이의 경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소설 속 낯설고도 섬뜩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현대 사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멋진 신세계가 그려낸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 완벽한 세계가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웃고 거리는 깨끗하며 모두가 친절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교는 질문이 아닌 정답을 가르치고 왜? 라는 의문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취급됩니다. 자유는 혼란을 낳고 개성은 결함이며 다름은 위험 그 자체. 그래서 이 사회는 모두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해진 직업, 정해진 관계,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웃음은 무지의 얼굴입니다. 생각 없이, 고뇌 없이 그저 오락과 쾌락 속에 잠긴 표정. 그들은 안락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문도 의미도 감정도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 그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했지만 그곳에선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2540년, 포드력 632년. 이곳은 세계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생산 공장이라고 불리는 부화 및 조건반사 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이 정교하게 통제하는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 각자의 계급에 맞는 조건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최상위 계급인 알파는 고도의 지능과 리더십을, 최하위 계급인 엡실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 적합하도록 낮은 지능과 신체 조건을 갖도록 조작됩니다. 그들은 잠자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호와 슬로건을 들으며 자신들의 역할이 사회에 필수적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게 되죠. 이 세계의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고민이 스며들 틈도 없이 자극적인 오락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몸을 맡기면 되는 섹스, 생각을 멈추게 하는 약물, 소마,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소비와 쇼핑, 감각을 마비시키는 영상과 음악. 이들은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고요한 밤, 침묵, 고독, 그 모든 건 문제가 되는 감정을 깨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선 사랑도 얕고 대화도 얕고 삶도 얕습니다. 고민하는 대신 파트너를 바꾸고 슬픔이 스며들면 소마를 삼키고 질문이 떠오르면 유행하는 콘텐츠에 몸을 던집니다. 즐겨 지금 생각하지 마. 느끼기만 해. 이 구호는
모든 광고의 핵심이고 모든 시민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절대 명령입니다. 이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한 번도 다르게 사는 삶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버나드 마르크스는 알파 플러스 계급이지만 다른 알파들과는 다르게 어딘가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는 체구가 작고 어딘가 불안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사색하는 것을 즐깁니다. 레니나 크로우는 철저히 조건화된 베타 계급의 여성으로 사회의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그녀는 버나드의 특이한 행동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그의 비수능적인 생각에 당황하죠. 어느 날 버나드는 그의 친구 헬름홀츠 왓슨과 함께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헬름홀츠 역시 알파 플러스 계급의 유능한 작가이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사회의 획일적인 표현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죠. 야만인 보호구역은 세계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전통적인 인디언 부족 사회의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 보호구역에서 버나드와 레니나는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바로 세계국에서 실종된 린다라는 여성과 그녀의 아들 존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죠. 린다는 과거 세계국에서 사고로 보호구역에 고립되었고 그곳에서 존을 낳아 기릅니다. 존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고 어머니인 린다와 함께 보호구역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문명화된 세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고통, 슬픔, 아름다움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버나드는 존과 린다를 세계국으로 데려옵니다. 존은 곧 세계국의 야만인으로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진솔한 감정 표현과 셰익스피어 인용구들은 문명화된 세계국의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세계국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매료되지만 이내 모든 것이 인공적이고 의미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죠. 특히 그는 소마를 복용하여 감정을 회피하고 무의미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경악합니다. 존은 진정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인물이었기에 인공적인 행복에 안주하는 세계국 사람들의 삶은 그에게는 공허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존은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슬픔을 두려워하죠? 왜 질문하지 않죠? 도대체 왜 고통을 제거하려 하나요?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드는데 그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 행복의 탑에서 이 사회의 수장에게 외칩니다. 나는 불행할 권리를 원한다. 나는 고통을, 진실을, 아름다움을 원한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는 린다가 소마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더욱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은 단지 그녀의 죽음을 불쾌한 것으로만 여기고 소마를 권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결국 존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병원에서 소마를 배급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소마를 독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도구라고 외칩니다. 그는 소마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소마를 복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하지만 철저히 조건화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존, 버나드, 그리고 헬름홀츠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최고 통제관 무스타파 몬드에게 불려갑니다. 그는 존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무스타파 몬드는 사회의 안정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예술, 과학, 종교, 그리고 사랑과 같은 것들이 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불행을 야기한다고 말하죠. 고통과 슬픔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진실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정해진 틀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사회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없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과 시, 진정한 위험, 자유, 그리고 선을 요구합니다. 그는 또한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죠. 결국 통제관은 버나드와 헬름홀츠를 아이슬란드와 섬으로 추방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사색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존은 홀로 남아 세계국의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느끼는 사람. 그는 도시를 떠나 외딴 등대로 향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행은 곧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야만인의 기이한 행동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그의 은신처는 관광 명소처럼 변해버립니다. 결국 존은 이 모든 것에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인간성을 추구했지만 결국 통제된 사회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그가 택한 마지막 선택은 이 멋진 신세계에 대한 가장 슬픈 대답이 됩니다. 완벽한 사회처럼 보이는 이곳. 모두가 웃고 있고 모두가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기는 시험관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급이 정해집니다. 알파는 지배하고 감마는 말없이 따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현실에서도 태어난 집안과 부모의 배경에 따라 삶의 시작선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곳엔 소마라는 약이 있어요. 슬픔도 불안도 고민도 하나리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소마는 스마트폰, 술, 쇼핑, 끊임없는 콘텐츠, 그리고 끝없는 자극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드는 달콤한 중독이죠.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사고 늘 새로운 쾌락을 찾아 떠나요. 욜로, 플렉스. 소비가 곧 행복인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슬픔도 갈등도 사라졌지만 기쁨도 의미도 함께 사라졌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 헉슬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움은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멋진 신세계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이 소설은 지금도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회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을 진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멋진 신세계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진짜 멋진 신세계인가요? 멋진 신세계는 과거의 상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잠시라도 생각의 여운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셈이겠죠. 다음에도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하루의 끝에 만나는 고전 한 편 꿈꾸는 명작.